처음 교재 꺼내주시고, 얘들아 있잖아. 저번에 교재 앞부분에 시의 화자에 대해서 조금 수업했거든요. 그거 좀 정리하고 작품도 또 할게요, 오늘. 그래서 어디를 일단 펴시보시냐면 처음 교재 6쪽 잠깐 펴봐. 6쪽 얘들아 6쪽을 피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화자가 나타나는 방식이라고 나오죠. 자, 얘들아 있잖아. 시에서 우리가 시를 볼 때 또는 소설을 읽을 때도 그렇고요.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 보니까 화자는 시에서 말하는 화자는 시에 따라 겉으로 드러날 때도 있고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여기 그림 보니까 이 그림 의미가 얘는 이렇게 사람으로 보이죠. 근데 얘는 이렇게 그거 실루엣만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보이지 않는다는 뜻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화자도 있고요. 안 보이는 화자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 근데 내가 제발 여러분이 주의하실 게 위에다 쓰세요. 시인, 그러니까 시를 쓴 작가와 시적 화자는 똑같지가 않아요. 물론 유사할 수는 있죠. 비슷하거나 좀 성격을 닮았을 수는 있지만 아바타예요. 쉽게 얘기해서 분신입니다. 대리인, 허구적 대리인이지 진짜 그 시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윤동주 시인이다, 김소월 시인이다 이렇게 유명한 시인들이 있을 때 그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그 시인들 자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시인들이 만들어낸 대리인이지.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네 시험 문제에 이 시인, 뭐 시적 화자가 시인 본인이다 이런 거 나오면은 틀려요.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직접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보시면 직접 나타나는 경우는 거기 준 거 봐. 나, 우리 같이. 내가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나, 네, 우리 뭐냐면 1인칭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1인칭. 1인칭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와. 그러니까 알겠죠? 그래서 화자가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화자와 대상의 관계라든지 정서가 비교적 직접적으로 잘 찾을 수가 있고요. 근데 직접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나나 우리 같이 드러내는 표현이 겉으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화자보다는 대상에, 말을 하려는 대상에 초점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여기 내가 뭐 토끼를 보고 있다. 그때 나는 이 토끼가 귀엽다고 생각해. 뭐 그래서 이제 얘 중심으로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여기 보이지 않으면 귀여운 토끼 한 마리 어디에 가고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시를 쓸 수도 있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너네가 시를 딱 볼 때 제일 먼저 할 작업이 시적 화자가 보이나 안 보이나예요. 어떤 시를 보든. 그래서 그거 힌트가 뭐다? 나, 내, 우리 그런 단어가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예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오름쌤 팁에서 나와 있지. 거기 오름쌤 팁. 시인과 화자는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시인이 자기가 겪은 얘기나 경험을 소재로 해서 쓸 수야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화자는 네모해 보세요. 이 말이 되게 좋아요. 허구적인 대리인이라는 거. 허구적인 대리인이다. 이 말 외우세요. 허구적 대리인이다. 대리인이 뭔지 알죠? 대신하는 거.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조금 보는데 7페이지에 보니까 거기 김춘수의 샤갈의 마을에 내리는 눈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너네 샤갈이 가수래 미안해. 샤갈은 화가예요. 화가. 예. 그래서 거기 그 그림을 소재로 실제로 마을에 그 눈 내리는 마을을 전경으로 한 작품이 있어요. 그거를 소재로 해서 쓴 시입니다. 자, 그럼 읽어보면 샤갈의 마을에는 3월에 눈이 온다. 봄을 바라고 섰는 사나이 관자놀이에 새로 돋은 정맥이 바르르 떤다. 이랬습니다. 근데 얘들아 여기에 나, 내, 우리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그럼 이거는 겉으로 직접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동그라미 하세요.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는 시가 있는데, 자, 얘도 한번 읽어볼게요. 왜 나는, 나왔다. 동그라미. 나라고 나오죠. 나는 조그만 일에만 분개하는가? 분개하는 게 뭐예요? 화를 내는가?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년에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조금 되게 노골적이고 되게 좀 세죠? 막 욕설도 나오고. 근데 이 시가 뭐냐면, 내용은 그런데 되게 조금, 뭐랄까, 좀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어요. 이게, 너네 왜 서울의 봄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영화 이런 데서도 군사 독재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공감 좀 근데 니네도 그게 있었죠. 뭐지? 계엄이라는 게 있었죠. 여튼, 그래서 그런 군사 독재 시절에 여기서 왕궁이 바로 그겁니다. 알겠죠? 잘못된 정치나 지도자들을 여기서 왕궁, 그리고 그 왕궁이 음탕하대요. 음탕하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데 정작 그런 데에다는 용기를 못 내고 괜히 고깃집에 갔는데 고기에 기름만 타고 진상 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시가 하려는 말은 강약 약강이에요. 강자에게는 약하게 굴어버리고 약자에게는 강하게 하는 자기의 모습을 풍자한 시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기도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야. 근데 알겠죠? 정의롭게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되는 거를 아는데 그럼 거기 시적 화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나타나죠. 나타나고 어떤 상황인 거냐면 설렁탕집 주인에게 괜히 욕하고 분풀이하고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정현종의 섬이라는 시인데, 이거 되게 짧은데 지하철 이런 데 가끔 소개되는 시인데 이게 시 전체예요. 이 두 줄이. 봐봐. 사람들 사이에 섬이 있다. 그 섬에 가고 싶다. 저도 처음에는 이 시가 뭘까 되게 했는데 왠지 그 섬에 가고 싶다 이 말이 되게, 그리고 이 말이 되게 여기저기 많이 패러디가 돼요. 패러디도 되고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구절인데 섬이라는 게 뭐를 뜻한다고 아유 오늘 커피를 이렇게 많이 쏟네 내가. 잠깐만. 많이 안 쏟아서 다행이다 그나마. 아유 씨. 여튼 네. 이 시 얘기하다가 그 섬에 가고 싶다는 게 뭐냐면 섬이 여기서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을 섬이라 그래요. 섬이 바다에 둥둥 떠 있지. 그것처럼 간격과, 근데 우리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뭐가 있다는 얘기일까? 사람 사이에는 바다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잘 이해하려고 그래도 우리는 뭐가 있다? 바다가 있다. 그러니까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말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어렵죠? 시가 이래요. 어려워요. 얘들아, 거기에 그러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안 나타나죠. 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기시면, 자, 정의성의 길 보세요. 아버지는 내 동그라미 해보세요. 나왔죠? 내가 법관이 되기를 원하셨고 가난으로 평생 찌드신 어머니는 아들이 돈을 잘 벌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어쩌다 시에 눈이 뜨고 애들에게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나 동그라미 하세요. 부모 뜻과는 먼 길을 걸어왔다. 여기 직접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오죠. 나라고. 그리고 부모님 기대와는 달리 시인이 되고 국어를 가르친다. 아마 이 정의성 시인의, 근데 말했죠. 그렇다고 정의성 시인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는 말랬잖아요. 그 다음에 백석. 너네 백석 저번에 했죠. 내 이름은 백석. 그거 공부한 사람들은 이 백석 시인이에요. 볼게요. 오늘 저녁 이 좁다란 방의 흰 바람벽에 어쩐지 이 쓸쓸한 것만이 오고 간다. 이 흰 바람벽에 희미한 15촉 전등이 지치운 별빛을 내어 던지고
때글은 다 낡은 무명 사츠가 어두운 그림자를 쉬이고 그리고 또 달디단 따끈한 감주가 술이잖아요.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내 동그라미 내 가지가지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 그 이 사람 내 나왔죠.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나죠. 그리고 어떤 상황이에요? 외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의 그 내용을 이 시의 그거를 얘기하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됐니? 외로움이고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제일 하나 아래에 있는데 바다와 나비라는 시가 있습니다. 얘도 유명한 시예요. 별표 한번 해보세요. 바다와 나비. 자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 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 물결에 젖어 공주처럼 또 공주처럼 얘들아 뭐뭐처럼 이런 거 뭐라 그러지 우리가? 그쵸 뭐뭐처럼 거기다 공주처럼 직유법이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공주는 귀하게 자라죠.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그만 나왔지 난에 우리가 안 나와서 시적 화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고요. 그 이 시가 하려는 말이 뭐냐면 바다가 뭐를 뜻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그 냉혹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현실의 나비가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이 그러니까 너네도 만약 그랬을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이제 중학생이 됐는데 중학교를 엄청 적응 잘하거나 오히려 중학교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되게 힘겨운 친구도 있을 수는 있어요. 또 맞죠?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이 어느 쪽인지는 뭐 전자인지 후자인지는 모르겠으나 여튼 이것도 그런 거죠. 그 냉혹한 현실에 새로운 현실에 던져져서 괴로워하는 상황인 거예요. 나비가 날개가 젖었어요. 그래서 바다라는 거친 세상에 던져져서 날개가 젖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제법 괜찮은 시를 지금 구절구절이나마 배운 거예요. 알겠죠? 근데 너네 그리고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짧은 구절구절마다라도 읽어보고 배우면 되게 도움이 돼요. 많이 접할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예, 됐니? 왜 주호랑 뭐해? 장난해 둘이? 사겨 둘이? 왜 그래 그럼? 빨리 손 치워. 아우 진짜 징그럽게 남자들끼리. 자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작품을 들어가 볼 건데 어디를 펴주시냐면 68페이지에 연탄 한 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볼게요. 자 68페이지. 연탄 한 장. 아이고. 얘들아, 뭐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너네 요새 연탄을 볼 일이 별로 사실 없죠? 나도 못 봤는데요. 특히나 너네는 연탄을 더 못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 때는 선생님은 아주 어릴 때 있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는 좀 본 것 같아. 근데 저도 거의 연탄을 안 뗀 세대고 저만 해도 근데 이제 보긴 봤어요. 기억은 나요.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보일러 이거 연탄 밤마다 그게 꺼뜨리면 안 되거든요. 아시죠? 연탄을 꺼뜨리면 안 되는 데다가 그리고 근데 연탄이 제일 그게 뭐냐면 연탄 가스. 되게 위험한 거 아시죠? 그래서 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연탄은 그럴까? 그런 우리 삶의 애환이 담겨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힘겹던 시대의 연료이자 가슴 아픈 사연을 다 많은 사람들이 그 연탄가스로 인해서 목숨을 잃기도 한 그 눈물겨운 연료 그거를 연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여기서의 연탄은 뭐냐면 얘들아 잘 보세요. 너네 한번 연탄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불에 자신을 태워요. 그쵸?
불에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연탄은. 맞죠? 불 붙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 자기 희생이에요. 남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자기를 태우는 거거든요. 촛불도 비슷하죠. 우리 촛불도 자기 몸이 녹으면서 앞을 밝혀주죠. 그래서 우리가 촛불이라든지 연탄하면은 이런 희생의 이미지라고도.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뭐라 그랬냐면 추상적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희생이라는 단어를 연탄이라고 고친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냐면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징. 화난목, 다시 한번. 그래서, 희생이다, 자기 희생이다, 남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거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개념인데, 연탄이라는 걸로 구체화하거든요. 피부에 와닿게.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랬다 그랬죠? 상징.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 이런 식으로.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상징이 쓰였다. 그러면 이 연탄이라는 소재가 뭐라고요? 남을 위한 자기 희생이다. 요거 쓰실 거 있으면 쓰시고. 썼니? 제목 옆에다. 빨리 안 쓴 사람은 쓰셔. 됐지? 자, 그리고 요 안도현 시인이 매우 이름이 있으신 분인데 교과서나 이런 데도 소개가 많이 되고, 근데 이분이 좀 시세계가 어떠냐면요, 이렇게 좀 타인을 배려하거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시를 많이 쓴 분이야. 그래서 좀 시를 읽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해요, 이분을. 그래서 요 안도현이라는 분이랑, 너네가 혹시 나중에 또 배울 건데 정호승이라는 시인이 또 있어요. 그 두 분이 좀 자기 희생, 타인을 위한 어떤 배려, 이런 거에 대한 작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요 연탄 한 장, 이게. 자,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은 읽으면서 또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또 다른 말도, 자, 또 다른 말,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 쓰세요. 여기서 또 다른 말이라는 건 삶의 의미에 대한 것. 삶의 의미에 대한 말이겠죠. 삶이 뭘까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얘기거든요. 도대체 삶이 뭘까? 이거거든요. 다른 말들도 물론 많겠죠. 그쵸? 삶을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개가 있는데, 삶이란,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니? 이 시적 화자는 나 아닌 그 누구에게, 이게 타인이에요. 거기서 나 아닌 그 누구, 타인에게, 남에게 기꺼이 연탄 한 장 되는 것. 자, 연탄 한 장 가로하시고, 연탄 한 장. 뭐라 그랬죠, 제가? 여기서 연탄 한 장이 바로 남을 위한 희생입니다. 방구들 선뜩선뜩. 얘들아, 선뜩선뜩은 피부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냐면 쓰세요. 촉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이고,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소리로 나타내는, 소리를 흉내내는 음성상징어라고 합니다. 선뜩선뜩해지는 날, 그러니까 추워지는 날, 겨울을, 너네 연탄이 필요할 때가 언제겠어요? 겨울이죠. 이듬해 봄까지. 그 다음에 괄호해보세요. 조선 팔도거리. 이게 어디예요? 우리나라죠. 우리나라라고 써놔. 조선 팔도거리.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얘들아, 부릉부릉도 뭐냐면, 자, 부릉부릉. 자, 부릉부릉 뭐라고 쓰냐면 차 움직이는 소리죠? 얘도 청각적 심상이 소리니까 우리 소리를 청각이라 그러죠. 청각적 심상이고, 그 다음에
얘도 음성 상징어예요. 힘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그러니까 볼 때 겨울의 아름다운 장면이 연탄 나르는 장면이래요. 왜요? 남을 위해 희생할 존재니까. 그 니네 왜 겨울에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연탄 봉사 이런 거. 근데 지금도 연탄을 떼는 데가 있기는 있나 봐요. 없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안타깝게도. 예. 해야 할 일. 괄호해 보세요.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바로 남을 위한 희생이죠. 그러니까 연탄에 해야 될 일은 몸에 불 붙는 거거든요. 몸에 불을 붙여서 따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동그라미 해보세요. 뜨거워지는 것. 얘들아,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뜨거운 따스한 밥 있죠. 자, 뜨거워지는 이랑 따스한을 동그라미 치시고 뭐라고 하냐면 얘는 피부로 느끼죠. 얘도 촉각적 심상. 따뜻하다. 촉각적 심상.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을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근데 얘들아 있잖아. 이렇게 따뜻하게 밥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불을 제공해 주는 게 누구 덕분인 거예요? 연탄. 그러니까 뭐냐면 그 고마움을 모르. 근데 너네 원래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고마운 거는 우리가 잘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좀. 그쵸? 대표적인 게 뭐 부모님의 사랑. 이런 뭐 우리가 숨쉬는 공기나 물 이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나 가치를 모르죠.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거기 퍼먹으면서도 몰랐었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쓰세요.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입니다. 자, 이기적인 삶에 대해 반성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나가 바로 시적 화자인 거예요. 얘가. 그래서 너네 시적 화자가 연탄은 아니다. 알겠죠? 연탄처럼 자기 희생을 못 해본 사람이 시적 화자인 거지 연탄이 시적 화자가 아니야.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했네.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남을 위한 노력이나 용기를 내지 못한 부끄러움이에요. 반성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 연탄이 되지 못했냐면 두려웠대요. 내가 타버리는 게. 쟤만 남잖아요. 그래서 얘들아 있잖아. 너네 이런 얘기 알죠?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아마 한 20살 이럴 때 꽤 오래됐어요. 그 영등포역이에요. 영등포역에 영무원이 거기 역에서 근무하는 분이 한 아이를 철도에 떨어졌나 그런 아이를 구하고는 다리가 여기 아래가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 희생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다뤘고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나라에서 그래도 이제 뭐 그런 공무원 그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업무를 좀 그렇게 앉아서 업무 보고 이럴 수 있는 걸로 해줬다고 그런 보도까지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냐면 니네도 들어본 적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오래전인데 그 이수현이랑 학생 이름이 기억이 나요. 이수현이라는 학생인데 대학생이었어요. 고려대학교. 그러니까 되게 엘리트죠. 그리고 외모도 잘생겼어요. 외모도 되게 잘생기고 그러니까 되게 각광받던 청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일본에 유학을 간 걸로 알고 있어요. 놀러 가거나 그거는 아니고 유학을 갔었을 때 그 지하철역에 그 취객이
취객이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구하고 대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론이 막 좀 어땠냐면, 왜 그냥 그런 말 많잖아. 왜 우리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또 막 뭐 왜 일본인을 구하다 그랬냐는 등 악플도 많이 달리고. 근데 내가 거기서 하려는 말이 그래서 그때 일본 사람들도 되게 많이 주목하고 고마워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하려는 말이 그 영무원도 그렇고 고 이수연 그 학생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를 던지는 게 쉬울까요? 이것 말고도 왜 뭐 소방관 이런 분들도 막 이렇게 업무 보다가 순직하시는 일도 있고, 되게 막 자기를 불태우고 희생하는 거는 정말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 같아요. 이 시가 하려는 말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를 내는 사람은 아무나 낼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얘들아, 그리고 생각하면 삶이란 해서 이 선이 그어져 있죠. 빗금이. 그거요, 끊어 읽는 거예요. 생각하면 삶이란. 왜 이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힘줘서 끊어 읽을까요? 거기다 쓰세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너네 그래서 시를 낭송할 때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삶이란 뭐냐면 나를 산산이 으깨는 거래요. 자, 그럼 뭐냐면 거기다 쓰세요. 남을 위한 철저한 희생인 거예요. 남을 위한 철저한 희생. 너네 연탄이 또, 지금은 연탄을 우리가 잘 못 보니까 눈 내리고 이럴 때 왜 길에다가 미끄러지지 말라고 뿌리거든요. 연탄재 이렇게 해가지고. 예. 눈 내려. 눈이 여기서 뭐냐면 부정적인 존재예요. 눈이 내려서 힘겨울 때 연탄재가 도와준다는 거죠.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이러죠. 그 길을 만들 줄도 얘들아, 원래 나는이 앞으로 와야 되죠. 이렇게 문장 순서를 바꾸는 걸 뭐라 그러냐면 도치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도치법. 쓰세요, 거기다. 도치법. 그래서 나는을 강조하는 거예요. 됐니?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다음 작품 하겠습니다. 그 뒤에 그거 맨드라미 할 거예요. 72쪽. 예. 화장실이나 다녀오세요. 예.